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 밤중에 어떤 이야기로 이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 222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서행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그 빙하가, 아주 거대한 빙하가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빙하부터 해가지고 쫙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죠. 산 밑으로. 그리고 그 산 밑에 쪽에 이 원시인들이 그 추위 속에서 이제 피하려고 옷을 잔뜩 껴입고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따뜻한 곳을 향해서 이제 찾아서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거 드라이어스기를 표현을 한 그림이죠. 12,700년 전인가? 그때일 거야. 아마 요 앞에 써 있는데. 그때 캐나다 지역에서 그 아가시 호수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그 거대한 아가시 호수가 있었는데 그 아가시 호수가 이제 그 빙하 녹은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는 호수였죠. 근데 그게 이제 소행성이 거기에 충돌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 호수가 붕괴되면서 그 차가운 물이 바다로 흘러들게 되고 그래서 난류를 방해하면서 그 난류가 원래는 저 유럽 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류였는데 그 난류가 이제 흐름이 방해되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오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간빙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따뜻한 그 기후 속에서 그 숲의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던 원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거에 대한 내용은 223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차가운 바람이 메마른 풀들만 가득한 들판을 거침없이 내달리며 사람들의 옷 사이로 파고들었고 질병과 굶주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더구나 인구가 불어나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죠.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주거지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풍요의 숲을 찾아 헤맸고 어떤 이들은 사냥감을 쫓아 떠돌았으며 어떤 이들은 매서운 추위에 몸서리치며 남쪽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해법으로 바로 농사죠.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지역에 그 있던 야생 밀, 그 야생 밀들 중에서 이제 이삭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삭이 거의 익었는데도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걔네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종자 개량을 시켜가지고 걔네들만 이제 계속해서 키우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밀농사를 짓게 되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밀 농사를 지어서 인류가 이 밀을 가지고 가장 많이 만든 그 음식이 바로 빵이잖아요. 이 빵이 정말 뭐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빵을 먹진 않았지만 그 유럽이나 이 중동이나 이쪽 뭐 미국 이런 쪽에서 이제 빵을 거의 주식으로 먹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도 거대한 역사가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1시간으로 끝내기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내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참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 빵들에 얽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재밌기도 했고. 네, 그럼 오늘 야간 서행은 이 밀로 만든 빵에 대한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곡물하고는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빵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밀에는 뭐가 있냐면은 글루텐이라는 그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글루텐 때문에 밀가루가 뭐랄까 좀 되게 어떤 끈기와 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보통 뭐라 그러지? 그 껌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뭐 여기 클레이, 요새 뭐 이제 아이들이 클레이 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뭘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늘어뜨렸을 때 덩어리를 잘 안 끊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는,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탄성을 갖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죠. 밀가루를 가지고는. 그래서 국수 같은 경우도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안 그러면 국수를 만들 수가 없죠. 물론 뭐 쌀국수나 메밀국수, 칡국수 있지만은 대부분 거기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쌀이나 메밀, 칡 이런 거는 오늘도 사실 제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칡국수 먹고 왔는데 칡 냉면 참 맛있었어요. 하여튼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네들이 이제 다 끊어지고 어떤 좀 탄력도 없고 뭐 어떻게 국수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꼭 여기에는 밀가루가 들어가야 되죠. 빵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글루텐 덕분에 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 빵을 보면 정말 모양이 정말 요새는 이제 근처에 있는 빵집도 가보면은 와 이런 모양의 빵도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정말 다양한 모양의 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글루텐 덕분에. 그리고 이 오븐 안에서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이. 저도 이 홈베이킹을 한번 해봤었어요. 저희 집에 그 에어프라이어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그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효모 같은 거 그런 거 가루를 그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으면은 요만했던 게 팍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풀어 올라도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이 글루텐이 밀가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성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그래서 밀가루 종류도 글루텐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 글루텐의 함량이죠. 그래서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글루텐이 40% 정도 들어가 있고, 중력분은 35%, 제일 좀 적게 들어있는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20%가 들어가 있어요. 강력분 같은 경우는 이제 쫄깃한 음식 이런 거 만들기 좋죠. 어떤 형태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박력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케이크 이런 거 만들기 좋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첨가물을 넣으면은 글루텐의 그 특성이 또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을 넣으면 반죽이 좀 딱딱해지고, 설탕을 넣으면 반죽이 좀 더 부드럽고 연하고 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요리 온도라던가 재료들하고 이제 섞는 방법, 이제 믹싱할 때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루텐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글루텐은 핵심적인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 빵을 짠하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냈던 건 아니에요. 이 글루텐을 이용해가지고 처음에는 밀을 이렇게 물에 끓여가지고 뭐 미음 같은 거 아니면 죽 이런 걸 이제 끓여서 만들어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빵이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또 않아요. 원시인들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밀가루에다가 이제 뭐 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죽을 만들다가 죽이 좀 이제 걸쭉하게 된 상태에서 좀 뭐 이렇게 잘 늘어나기도 하고 덩어리가 또 잘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래? 한번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걸 심심풀이를 만들었다가 이걸 이제 그 모닥불 주변에 있는 뜨겁게 달군 돌 있잖아요. 그 뭐 돌 이런 데다 올려놓을 수 있죠. 그랬는데 얘가 웬걸? 얘가 이렇게 조금씩 막 이렇게 딱딱해지고 약간 뭐 부풀어 오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러더니 나중에 한번 먹어보니까 바삭한 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좀 둥글넓적한 빵 이런 거를 갈레트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뭐 갈레트 빵에는 뭐 당연히 이제 원시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설탕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고 지금처럼 뭐 달콤하고 푹신한 이런 빵이 아닌 거죠. 거의 뭐랄까 거의 맥맛 가까운 그런 바삭한 과자 뭐 이런 거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미음이나 죽 이런 거랑 좀 다르니까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죠. 그 물기가 많은 죽은 금방 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하고 건조한 빵은 꽤 오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이게. 지금도 이 갈레트는 꽤 많이 만들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둥글넓적한 빵 위에다가 뭐 블루베리, 복숭아, 체리 이런 다양한 재료를 올려가지고 같이 이제 맛있게 먹는 거죠. 뭐 싸서 먹기도 하고. 아마 원시인들도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다 과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 따다가 갈레트 위에다가 탁 올려서 같이 먹으면은 좋잖아요. 달콤하고 이렇게 뭔가 바삭한 이런 게 섞여가지고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뭐 우리랑 뭐 지능 지수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얼마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빵다운 빵은 이집트에서 이제 만들어져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좀 특이했어요. 빵 반죽을 만들자마자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상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린 덕분에 바로 빵다운 빵이 탄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굽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공기 중에는 이렇게 미생물들이 떠다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반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밀가루 속에 당분을 먹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약간 가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미생물도 가스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가스랑 이제 뭐 약간의 알코올도 만들어내고 이제 뭐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는데 바로 그 가스 때문에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를 이제 바로 발효라고 그러죠. 가스, 알코올, 뭐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현상, 미생물들이 뭘 먹으면서.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곡물로 만든 반죽이라면은 이 가스가 그냥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밀가루 반죽은 글루텐 덕분에 반죽이 이제 되게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고. 그러니까 가스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아주 또 밀가루의 중요한 특성이 되는 거죠.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또 그 안에 수많은 그 기포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어떤 스펀지 모양의 어떤 그런 형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이죠. 그러니까 발효 과정이 없으면 이런 빵이 안 되죠. 그 안에 기포가 안 생기니까 되게 딱딱하고 하여튼 그걸 과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딱딱한 정말 뭐 건빵 비슷한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먹어보진 않아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빵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사실상 이제 빵의 창시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물론 원신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빵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걔네들도 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바로 안 굽고 이렇게 발효를 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해지진 않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집트엔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상형문자 뭐 이제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놨대요. 특히 빵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그냥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반죽을 내버려 두는 거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뭐 미생물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빵이 부푸는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머리를 써요. 어떻게 쓰냐면은 그 이 부풀어 오른 반죽 있잖아요. 거기를 살짝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마도 뭔가 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마법의 힘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 반죽 안에. 그래서 그 조그맣게 반죽을 띄어가지고 그걸 또 다른 빵 반죽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반죽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퍼져 나가가지고 그 반죽을 또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럼 거기서 또 띄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걸 발효종이라고 그래요. 그 발효종 그 덩어리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 같은 거죠, 한마디로. 뭐 효모도 있고, 효모가 이제 사실 이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걔가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고, 그 외에 뭐 다양한 균들이 있죠, 사실. 뭐 유산균들도 많고, 대부분.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발효종이라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그 발효종 덩어리를 보관을 했다라고 해요. 발효종 속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효모 같은 경우에 이제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유산균은 젖산,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좀 그 시큼한 요구르트의 맛,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젖산 같은 경우에는 이 효모가 가스를 만들어내는 걸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이 발효종으로 빵을 만들면은 빵이 쉽게 잘 안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효모만 들어있으면 금방 부풀어 올 텐데 유산균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부풀어 오르는데. 하지만 유산균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어떤 풍부한 향취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빵은. 그리고 또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빵 조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치밀하고 탄탄하고 그런 빵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우리 빵집들 보면은 꽤 있죠. 그 천연 발효종으로 만드는 빵집이라고 이게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걸로 빵을 만든다는 거는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빵집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뭐 천연 발효종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면은 좀 더 그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일 텐데, 하여튼 뭐 그것까지 거기서 설명해 주기 또 힘드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천연 발효종이 이런 거구나. 다음부터 한번 또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먹으면은 이 빵집은 하여튼 빵 만드는데 좀 더 수고를 많이 들이는 거구나. 그걸 또 우리가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발효종 외에도 이집트 사람들은 이 빵을 잘 구워내기 위해서 오븐까지 발명을 해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방을 하나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둥근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돔처럼 생긴 그런 방을 만들어서 방 밑에서 이제 불을 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빵 반죽들을 넣고 걔네들을 이제 구워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빵들을 만들어서 먹고 정말 빵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파라오가 여행을 나설 때 빵을 몇만 개를 구웠대요. 그리고 월급도 이제 빵으로 주는 거고 거의 하나의 화폐처럼 쓰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90개, 공무원은 뭐 200개 주고. 빵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그 한 3000년 전에 그 람세스 3세 무덤에서 신에게 바친 빵 목록이 발견됐는데 그 종류가 17종류였고 한 200만 개 정도 바쳤다. 이렇다고 그래요. 엄청난 양이죠. 그 모양 같은 경우도 막 원뿔 모양, 뭐 피라미드 모양, 새, 물고기 모양 정말 이제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 갈 때 배고프지 말라고 무덤에 꼭 빵을 같이 넣어서 묻어줬다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이 이집트 사람들이 빵을 좋아했는지 그 그리스 역사가 있잖아요. 유명한 그 헤로도투스.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빵을 먹는 사람들이다. 정말 빵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특징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빵순이, 빵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 빵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는 이제 그 그리스로도 전해져가지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그 빵 공장들이 이제 막 생겨나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빵 전문가들, 이 모인 곳답게, 그곳에서 이제 예전에 쉽게 볼 수 없었던, 흰빵,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귀족들한테 바치는 거죠. 팔기도 하고. 그때는 뭐 어떤 빵도 만드냐면 냅킨 대신 쓸 수 있는 뭐랄까 좀 약간 얇은 빵 뭐 이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수프나 죽을 떠먹을 때 쓰는 숟가락빵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훨씬 더 좀 이제 기술이 더 진화한 거죠. 흰빵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사실 뭐 흰빵이 뭐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얼마든지 너무 자주 보잖아요, 흰빵. 그래서 약간 좀 누르스름한 빵을 더 비싼 빵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도 하는데 그 흰빵이 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걸 만들려면은 되게 곱고 흰 밀가루가 필요한데 사실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흰색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밀가루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곱게 일단 만들려면 또 체질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고운 가루만 계속해서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채도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예전에.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뭐랄까 그 흰색의 고운 가루가 이게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이거 가루 자체가. 지금은 뭐 이렇게 되게 밀도 워낙에 많이 생산되고 또 밀가루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해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그 신분 계층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말 최고의 귀족들만 흰 빵을 희고 부드러운 그런 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우리 빵집에서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그 하얀 식빵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정말 최고의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다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를 로마가 또 침략하게 되잖아요. 정복을 하게 되는데 로마는 또 더군다나 더 이제 실용적이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빵 공장을 더욱더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이제 죽을 먹었었는데 그리스인들의 그 빵을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리스 빵 기술자들이 이제 로마로 데려가가지고 빵 공장을 이제 크게 막 되게 많이 만들고 그래서 로마의 전성기였던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는 그 수도 로마 도시에만 빵 공장이 254개가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4,000명당 한 명꼴이래요. 그럼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저희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여기가 이제 단지니까 아파트 단지니까 전체 인구가 한 15,000? 2만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빵집이 여기에 지금 3군데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이랑 대단히 많이 정말 빵을 만들어서 먹었던 거고 그만큼 빵이 이제 인기가 있었던 만큼 이 빵 기술자들의 힘이 또 강해가지고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나 빵을 만들 수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길드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빵 기술자들의 대표가 원로원, 의원이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때를 보면은 이때는 뭐 빵 기술 자체는 그렇게 막 발전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서민들이 주로 먹었던 게 호밀빵이래요. 그 중세 그 유럽의 그 뭐 북유럽, 동유럽 뭐 이렇게 러시아 이제 이런 쪽이 날씨가 추운데 호밀이 그런 데서 잘 자라요. 얘는 되게 보통 밀보다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추워도 물론 잘 자라지만은 뭐 덥고 건조해도 잘 자라고
땅이 또 특별히 이제 또 척박하고 그래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독일 쪽, 뭐 이제 이런 쪽이 이제 좀 춥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다 추운데, 이런 데서 이제 잘 자라니까. 거기서 이제 호미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 왠지 얘가 되게 거칠고 질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호밀로 만들면은 저도 한번 이제 호밀 그 파리바게트에서 호밀 샌드위치를 예전에 한번 팔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보니까 되게 질기더라고요. 이걸 왜 먹지? 근데 이제 건강하다고 이제 이걸 먹으면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호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글루텐이 좀 적어가지고 잘 부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또 이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질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 그 중세시대 사람들은 호밀에다가 뭐 이런저런 잡곡들, 보리, 귀리,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섞어서 먹으니까 걔네들도 사실 좀 이렇게 질기고 이렇게 소화가 막 잘 되는 그런 또 곡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 발효가 잘 안 되겠죠. 호밀은 그나마 발효가 조금 되는데 뭐 귀리, 보리 이런 잡곡은 또 더군다나 발효가 잘 안 되니까 되게 딱딱하고 또 색깔도 되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호밀 자체도 되게 색깔이 어둡거든요. 잡곡도 더 들어있으니까 더 시커멓고 그리고 이 호밀빵은 또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난대요. 알코올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나 봐요. 근데 그래도 이 빵이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드러운 밀빵은 너무 비싸서 이제 귀족들이나 정말 먹는 거고 빵 자체도 사실 이게 뭐 저도 뭐 집에서 만들어 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뜨거운 열을 또 가해줘야 되고 옛날 가난한 유럽의 서민들이 뭐 집에 빵 만드는 화덕이 있어서 거기서 이 뭐 빵 반죽 발효시켜가지고 그럴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정말 종일 일했을 텐데 아마 이제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에 호밀빵이라도 어쩌다 이제 사 먹었겠죠. 그러면 이게 좀 진짜 별미인 거죠. 맨날 먹던 그 축축한 그런 죽에 비하면은 그래도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독일이나 뭐 동유럽, 러시아 이쪽 사람들은 흑빵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호밀빵을 많이 먹는데요. 얘가 이제 시커머니까 흑빵이라고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김치 뭐 이런 그런 느낌의 전통 식품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중세시대 호밀빵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근대 쪽으로 해가지고 뭐 프랑스 이게 또 프랑스 혁명이랑 또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또 영국, 미국 그리고 뭐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또 빵 이야기를 주제를 해가지고 야간 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여행을 떠나봐야 되죠. 오늘 여행은 이집트에 있는 엘 에이비디 파티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이 오큘러스 퀘스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는 빵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빵들은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색깔도 막 만들어내고 과일도 막 넣고 해서 되게 이제 요새 화려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되게 하여튼 되게 구수하고 달콤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갈색 베이스라 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참 먹어보고 싶고 또 여기 평가를 보니까 진짜 맛있긴 맛있대요. 그 역사가 무시 못하는 힘이 또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음식을 만들 때는. 그래서 오늘 오늘 꿈속 여행은 바로 이 LABD 파티세리에서 우리가 빵을 사가지고 그 나일강에 그 펠루카라는 보트가 있어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 나일강에 이렇게 저녁 노을 질 때
이게 돛담배, 삼각형 돛담배가 이렇게 유유히 떠다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펠루카예요. 우리가 바로 그 펠루카에 딱 타가지고 이 빵하고 여기 또 커피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바삭한 빵에 또 커피도 한 모금씩 먹으면서 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뱃놀이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잠시 뒤에 나일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